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정치팀 김보엽입니다. 지난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를 했습니다. 한겨레 TV에서는 특집 방송 YS를 말하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기자 세 분을 모시고 그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정치 토크 돌직구에서 많이 보셨죠? 성한영 선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상도동을 오랫동안 출입하셨던 박찬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을 출입하고 있는 김남일 기자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는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YS라고 많이 부르죠. 호를 거삼이라고 쓰는데요. 민주화나 정치사에 큰 역할을 했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공과 과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인간 YS, 어떤 분이었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자리에서는 박 의원이 가장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특별한 추억이 있다거나 어떻게 YS를 기억하시는지 좀. 저는 YS 하면 이제 가장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1989년에 제가 통일민주당을 그 신참 기자로서 처음 출입을 했는데요. 그때 통일민주당사가 그 공덕 로타리의 제일빌딩에 있었습니다. 제일빌딩 한 10층에서 한겨레 신문사랑 가까운 데죠. 하얀 그 당시에는 제일빌딩이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 10층에서 한 12층까지 3개층을 통일민주당이 썼었는데 12층에 총재실이 있고 기자실은 이제 그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출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타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김영삼 총재와 강삼재 의원이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강삼재 대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 총재가 그 당시에는 머리가 새하얗습니다. 하얀 백발에다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렇게 뒤에 바가 있지 않습니까? 손목이라고. 거기다가 두 손을 딱 그 바에다 손을 얹고서는 기대고 다리를 꼬고선 다리를 건들건들거리면서 있던 겁니다. 딱 봤는데, 야, 이게 뭐 그때가 귀여운. 처음 뵌 순간인가요? 야, 이거 꼭 귀여운 악동.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동안이신데요. 그렇죠. 마치 야당 총재는 굉장히 거물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느낌보다는 꼭 귀여운 악동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삼재 대변인이 이제 한겨레 신문 박찬수 기자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니까 제 손을 이제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악수를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사람 악수를 굉장히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이 대체로 악수를 잘하죠. 잘 하는데 특히 김영삼 대통령은 손을 아주 꽉 쥐므로써 아, 이 정치인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악수를 하면서 사람 눈을 이렇게 계속 똑바로 쳐다봅니다.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이회창 총재가 좀 그랬는데요. 이 사람 마음이 바쁘다 보면은 악수를 하면서 눈은 자꾸 옆으로 가니까 다음 사람을 악수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정치인 중에. 근데 YS는 그 악수하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 눈을 지그시 계속 쳐다봄으로써 굉장히 그 악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흡인력이 빨려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인간적이고 악동 같았다라는 게 제가 YS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첫 기억입니다. 성 기자도 직접 뵌 적이 많죠? 직접 뵌 적은 있는데요. 저는 그쪽 상도동 출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신한국당 출입을 할 때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고요. 그때 이미 이제 하늘나라처럼 아주 높은 데 가 있었던 그런 존재죠. 그래서 직접 경험은 별로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제가 1985년에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2.12 총선이 있었고요. 한참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양김씨가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서해부 기자 이런 걸 하면서 호남에도 출장을 가보고 부산에도 출장을 가봤는데 아주 재밌는 게 이 광주, 전남 이쪽에 출장을 가면 DJ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아, 존경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건 알겠는데 부산에 가면 이제 요만한 그 애들까지도 영쌤이 이러고 다닙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지지자들한테 사랑받는 정치인이구나. 그런 아주 친근한 이미지고, 그렇죠. DJ는 선생님 그러니까 존경하는 대상이고, DJ.
YS는 사랑하는 대상이다. 예. 그 당시 뭐 그런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악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비슷하죠. 애들도 돈급으로 보는 거 돈급으로 보는 명셈이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모든 지지자들이 또 팬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뭐 그런 존재가 가장 좋은 거니까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만큼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정치인도 참 드물 것 같습니다. 김남일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아직 그 정도 저 두 선배들만큼 여쭈가 안 돼서 그 YS를 직접 뭐 취재 현장에서 볼 일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도 정치부 기자들 새해 인사 가거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 제가 뵌 적이 이제 그 있었는데. 정치부 왔을 때 이미 저 예. YS가 몸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을 따라서 예. 뭐 기존 뭐 상도 동계도 뭐 담배식 같은 거 없고 뭐 새해 인사 가지 않을 때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어쨌든 대학 시절이 사실은 이제 YS 대통령 재임 기간하고 거의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했을 때가 이제 아까도 저 방송 전에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92년 학력고사가 원래 한 12월 15일쯤에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그해 12월 18일이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가 대선보다 당연히 밀리겠죠. 그래서 12월 학력고사 20 날짜를 바꾸고 예, 그랬습니까? 예. 12월 22일로 그때 학력고사를 치렀는데 그때가 마침 제 생일이어서 네. 이제 그날 아침에 미역국을 먹고 나왔습니다. 1년 그래서 동안 결과는? 예, YS 때문에 1년 동안 대학을 못 가다가 94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대학 입학했을 때 보면 선배들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저 전두환 노태우라는 센 적들은 이미 물러가 있을 때고 예. 이른바 문민정부라는 굉장히 좀 연성화된 뭐 말랑말랑한 정권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 전에 첫 해 때 워낙 저 개혁 조치들을 워낙 잘하셔서 YS께서 그때는 인기가 예. 치솟을 때였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대학가에 심지어 뭐 저 동아리방에 뭐 사회과학 서적들 막 있는 사이에 네. YS는 못 말려 유머집이 뭐 굴러다니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책도 예, 예.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후 가면서 이제 94년도에 뭐 김일성 뭐 조문파동 있고요. 그때 뭐 전지업 파업, 뭐, 예. 뭐 제3자 개입 금지 뭐 이런 걸로 한참 노동계랑 세게 이제 YS 정권 붙으면서 그게 임기 말년 때였고. 그때 이제 뭐 대학가는 사실 노학년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여서 이제 점점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고는 다른 형식의 어쨌든 이제 갈등 구조가 이제 전면화됐고요. 그리고 뭐 96년도 가서는 그때 저 연세대 한총련 사태나 그리고 또 이제 노수석 뭐 사망 있었고요. 또 97년도 가서 뭐 노동법 날치기부터 결국엔 IMF까지 제 이제 대학 생활이 이제 좀 그렇게 제가 그 열심히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좀 힘든 정권이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을 못 가게 그게 가장 크죠. 늦게 가게 한 데다가 예. 대학 생활을 힘들게 했던 분이다. 가택연금 1년 했습니다. 정치법부터. 네, YS하고 한겨레 얘기 간단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겨레 신문이 1987년 6월 항쟁 때 이제 국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88년 5월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이제 민주화운동 견인차 역할을 하던 그 흐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 한겨레 신문 창간할 때 한겨레 신문 주식을 사셨어요. 김영삼, 김대중 두 분 다. 두 분 다 우리 주주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주죠. 이번에 어제 우리 박찬수 논설위원하고 같이 이제 조문을 갔는데 그 김무성 대표한테 YS가 우리 주주신 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 주주권 행사도 못하고 저리 가셨네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네. 굉장히 그 한겨레 신문의 탄생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장도동계 분들이. 네. 이제 좀 제대로 된 신문이 나왔다. 이제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이런 정치에 있어서의 그 올바른 정보들을 한겨레 신문이 좀 잘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창간 초기에. 제 기억에 창간호였나요? 언제 때쯤에 그 DJ와 YS 사진이 나오는데 YS가 좀 작게 나왔다. 네, 원래 키가 좀 작죠? 그래서 좀 역정을 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네, 적이 뭐 그런 있는데. 에피소드가 좀 남아있죠. 근데 이제 그 한겨레신문 좋아했는데 예. 1990년에 3당 합당을 한 다음에는 한겨레신문이 굉장히 많이 YS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부터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입할 때는 전 YS한테 내가 한겨레신문 주주인데 한겨레신문이 왜 이렇게 나이 조지냐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진다는 건 비판한다는 뜻이죠. 예. 저는 두 분보다는 김남일 기자랑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겁니다. 90년 3당 합당. 예. 3명이서 손을 들면서 구국의 합당.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몹시 저항을 했었죠. 자연스럽게 그 YS의 공과 과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갈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의 공과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과 이렇게 얘기를 시기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YS는 민주화에 기여를 했습니까? 기여했죠. 예, 김영삼 대통령이 그 박정희 네. 유신 독재하고 싸우는데 YS가 없었다면 그렇게 싸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이라는 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제야 인사였어요. 그건 뭐 도쿄에서 납치돼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나고 네. 항상 가택연금돼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민주화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했던 분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네. 자격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야당이 제야하고 거의 뭐 이렇게 동일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박정희 정권하고 아주 강하게 충돌했고요. 79년에 YH 무역 사건 또 총재직 제명, 의원직 제명 네. 그로 인한 그 이른바 부마 항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재규 네.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는 그런 일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네. 박정희의 죽음까지 또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민주화 투쟁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79년 10월에 YS가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죠? 막바지에 달았다. 당신들 소수 독재자와 손을 잡을 거냐, 다수 국민들과 손을 잡을 거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 때문에 네. 그 기사를 이제 취소해라 우리 중앙정보부에서 요구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나보다는 박정희 씨가 먼저 죽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공화당이죠. 거기서 의원직 제명을 했고요. 그 바람에 이제 부산 마산에서 민중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의원직 사건까지 제명 사유는 뭐였습니까? 의원직 제명 사유가 그런 거죠. 뭐 국익을 뭐 침해하고 그게 아마 긴급조치 위반이었을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불리한 거를 뭐 해외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한다거나 하면 뭐 그 당시 국가 긴급조치라는 기밀 게 노출 뭐 이런 거 있어요. 기밀은 아니고요.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 지금 사설로도 최근에 세게 비판을 했는데 좀 뭔가 연관이 있는데요,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197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네. 박 의원은 3당 합당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좀 괴로워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YS가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데 가장 큰 과가 바로 3당 합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3당 합당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가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서 민주 세력이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에도 자리를 갖고 수도권 이렇게 3자가 정립하는 형태였는데 네. 3당 합당을 통해서 영남이 완전히 그 보수 반민주 쪽으로 돌아서 버리거든요. 이것이 그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을 굉장히 왜곡시켰고 네. 그 후과가 지금까지도 계속돼 나오면서 어떤 보수 진영이 계속 그 우리 정치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네. 저만의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경남 부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고 또 지금 문재인 대표도 있고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야당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3당 합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을 통째로 싸가지고 예. 이사를 가버린 거죠. 예. 그 뒤로는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약해졌죠. 예. 3당 합당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명한 그 연설이 예. 나오는 거고요. 그것도 공덕동 그 제1빌딩 맞죠? 예, 그때입니다. 예. 3당 합당을 왜 했죠?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다른 정파에서는 뭐 구국의 결단이다. 국회 안정의석을 확보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사후에 설명을 했는데 YS는 딱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건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한 거다. 이제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그 진심이었던 거죠. 사석에선가요?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합의한 게 내각제 합의였잖아요. 내각제는 그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에도 나오는데요. 예. 그건 3당 합당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인책으로 써주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걸 이행할 생각들은 양쪽 다 별로 없었던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근데 JP는 그걸 믿었죠. 내각제를 믿고서 3당 합당을 했고 계속 내각제 이 문서를 갖고서 예. YS와 노태우 대통령을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뭐 오히려 YS한테 되치기 당했죠. JP가 실제로 믿었을까요? JP는 그 어쨌든 이루려고 했어요. 실제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필이라는 사람 시각에서 보면 90년에 3당 합당도 이제 내각제라는 명분으로 했고요. 1997년에 DJP 연합도 내각제를 명분으로
거니까 뭐 그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는 거죠. 네. 그 3당 합당 전에 노태우 정권에서 애초에는 평화민주당 쪽에 먼저 합당 제안을 했다는 게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양쪽에서 다 확인해 주는 거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제의가 왔는데 거절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평화민주당하고 3당 합당이 됐다면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DJ하고 YS에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DJ는 옛날에 1955년에 창당한 이제 민주당 신파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그쪽에서는 항상 논리하고 명분을 그렇게 중시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YS가 속한 이제 민주당 구파이 쪽은 실질적인 것. 예. 그다음에 의리 뭐 이런 것들을 중시했죠. 그래서 3당 합당은 DJ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니까 가정법은 좀 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문민 대통령이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니까. 문민 정부. 그리고 이 문민 정부를 민주정부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은 뭐 민주정부로 예.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 YS의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가 아까 민주화 예. 투쟁 나왔지만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다시 군부 권위주의 정권으로 되돌려질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완전히 YS 때 봉쇄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하나회 청산이나 뭐. 예, 그러니까 YS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실 하나회 청산 전에 예. 제일 처음, 그러니까 YS 어쨌든 군부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은 청와대 경호실장은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을 시켰습니다. 박상범 씨라고 예. 청와대 경호원 출신인데요. 그전에는 계속 군인들이. 계속 군인들이 했죠. 예. 계속 군인들이 해갖고 청와대 경호실장이 저기 군인 출신이 오고 그 밑에 육군 준장들이 예. 차장이라든가 처장으로 쫙 포진해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과 경호실이 일체화됐던 그런 상황인데 이걸 끊기 위해서 경호실장을 민간에 처음 시켰고 예. 그리고 그 경복궁에 수방사 30경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군부대가 주둔했거든요. 이게 사실상 그 청와대 직할부대 형식으로 해서 바로 군이 언제든지 청와대에 달려갈 수 있는 예. 위급 상황이 나면 곧바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였는데 이 30경비단을 서울 외곽으로 철수시켜버립니다. 해버리고. 예,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 그 박상범 경호실장 얘기로는 예. 30경비단에 빼려고 그러니까 그 군 장성들이 예. 이제 박상범 경호실장한테 전화해갖고 네 배때기엔 총알이 안 들어가냐 두고 보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 그런 그 쿠데타의 위험성들이 예.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위험을 느끼면서도 어쨌든 YS가 이렇게 30경비단 뺐고 그 다음에 네. 하나회들 청산하면서 그 뒤로는 어쨌든 군부가 다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렸거든요. 그 자체는 어쨌든 문민 정부로서 군부와 네. 하나의 그 딱 획을 긋는 그러한 그 새로운 정부로서 같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 최초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게 YS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거죠. 초기에 지지율이 90몇 %까지 올라갔었고요. 93년에 이제 대통령 취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인기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 당시 야당에서도 사실은 내가 지난 그 대선 때 뭐 YS를 찍었다 뭐 이런 야당에서 예 그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네. 이제 그런 장면이 벌어졌는데요. 뭐 그렇게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개혁을 밀어붙였죠. 근데 하나 아쉬움은 물론 그렇게 리더가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개혁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너질 때도 임기 말에 외환위기 맞고 이제 무너지고 이럴 때도 이제 너무 또 급속히 무너지고 뭐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네. 김남일 기자가 이제 기사로 썼는데 3당 합당 이전에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한 2년 정도를 못 견디고 이제 3당 합당을 해버렸는데 그걸 하지 않고 좀 그 5년이고 6년이고 더 어떤 민주주의를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거쳤더라면 네. 그렇게 이제 김영삼식 또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런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보다는 여야의 어떤 그 대화 그리고 타협에 의해서 네.
국회 중심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치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YS 때문에 좀 날렸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은 실제 1988년 첫 해,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이 벌어졌던 그 첫 해에 자기 재임 기간 중 입법된 그 법안의 70%가 그 첫 해에 다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워낙 이제 그 야당 쪽의 요구가 센 이제 법안들 딱 7개만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국정 운영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기사에 인용한 게 있지만 저 박기태 전 국회의장 그때 저 민정당 대변인 부산고검장 있다가 바로 출마해서 민정당 대변인 초선이하고 그 다음에 민자당에서 대변인을 가장 오래 했던 그 박기태 전 국회의장 책에서도 보면요. 그 저 성한영 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옵니다. 당시 좀 더 타협과 대화의 정치가 3당 합당을 하지 않고 좀 더 오래 갔다면 지금 우리 정치가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당선은 그렇다고 3당 합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아쉬운 게 이런 거 있다. 이런 소회를 갖다 실제 당시 어쨌든 그 민자당 내부에 오랫동안 입력을 했던 대변인조차도 그렇게 느낄 정도였다면 사실은 그게 이후 한국 정치에 좀 더 긍정적인 만약에 합당을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1987년에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이듬해 총선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속한 민정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DJ, YS, JP가 각각의 당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중에 DJ의 평화민주당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당이 합쳐버린 게 1990년 3당 합당. 말씀하신 대로 이 다당의 구조화에서 여당이 무슨 법안 처리를 하려면 타협을 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고 이런 정치 문화가 의회 중심의 정치 문화가 막 싹트고 있던 와중에 그렇습니다. 그냥 확 덮쳐버려서 결국은 성 기자 말씀대로 이 인물 중심의 정치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YS, DJ, 노무현 이런 식으로 그 대통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정치가 진행이 됐고 뭐 또 그 부분도 공과가 있을 텐데요. 또 우리나라 정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외에 또 IMF 구제금융 사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김영삼식 국정 운용의 폐단인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관료 안에서도의 어떤 토론 문화 또 정치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있었다면 그렇게 세계화를 급속하게 추진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겁도 없이 세계화해서 우리 금융시장을 확 열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금융자본들이 야 저기 그 눈먼 돈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막 투기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외환위기로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는 거죠. 요새는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개인적인 잘못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결국은 표출된 건데. 근데 어쨌든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갖고 결국 대통령의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YS가 대통령이 될 때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그게 공식적으로 자기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거기에 공감했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을 써서 정책을 잘 집행하게 하고 건강하게 최종 판단만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IMF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경제라든가 중요한 국제적인 정책의 사안에 핵심을 꿰뚫지 않고 있으면은 모르면 그건 딴 사람한테 맡겨놔갖고는 정책이 굉장히 엉망이 되고 나라가 파탄지가 날 수 있다라는 게 IMF를 통해 갖고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 DJ는 워낙 이제 꼼꼼하게 모든 걸 챙기는 그런 대통령이니까 정책 수행을 비교적 잘 했고요. 그 뒤에 이제 MB라든가 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까지 이렇게 보면 박 대통령도 역시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하는지 않습니까? 과연 그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현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대통령이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데서 우려들,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YS의 어떤 IMF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KBS 이제 YS 추모 프로그램에 이제 국민정부 첫 공보수석했던 윤여준 전 장관 나와서 그 YS는 땡땡땡이다. 뭐 한마디로 뭐 평가를 해달라 했더니 핵추진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유가 이제 그 항공모함에는 이제 수천 명의 군인
예. 수백 대의 전투기까지 있고 한 나라의 어떤 군사력에 버금가는 화력을 가지고 그걸 갖다 핵 추진으로 세게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세게 어떤 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좀 뭔가 적절한 비유 같긴 한데 이제 저 IMF랑 이런 기술 보면은 이른바 세계화라는 것까지 추진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그 세계화는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뭔가 사회 각 분야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수용하거나 뭐 이런 사실 이미 바깥 세계는 이미 다 세계화가 돼 있는데 뒤늦게 우리가 그걸 추진한다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좀 세계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조보상이로나 뭐로나 좀 그때 뭔가 세계화랑 지구화가 무슨 차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세게 핵 추진을 한 게 결국 저 IMF 핵폭탄을 맞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게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 개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외국 학자들은 이 미국의 개방 압력이 대단히 컸었고 거기에 못 버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경제에 대한 식견이 있었다면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정 봐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어떤 개방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YS가 그렇게 못했던 것이죠. 그 부분은 YS도 아마 지금 저 세상에서도 그 부분은 변명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막판까지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뭐 이런 얘기. 관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 말을 믿었죠.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YS의 공과에 관련해서 더 덧붙일 말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좀 그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 대학가보다는 굉장히 루스한 대학가에서 했는데 그거 자체가 아마도 저 YS의 권위주의 청산이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요새 박근혜 대통령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뭔가 좀 풍자의 대상이나 코미디 소재 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금기시하고 그걸 갖다 뭔가 좀 압력을 행사해서 방송에서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흔한데요. 사실은 뭐 대통령 자체도 풍자와 희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현실 정치에서도 보여준 것 자체는 어쨌든 좀 뭐 훌륭 높게 평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 나왔는데 그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YS 잉글리시라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YS가 이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Who are you 했다는 거고요. 이제 클린턴이 당황을 해서 이분이 나한테 농담을 하나 보다 해서 나는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해서 I'm Hillary's husband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YS가 Me too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당황을 했는데 나중에 참모들이 YS한테 각각 그럴 때는 How are you 하셔야지 왜 Who are you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YS가 야 우리 경상도에서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야 이게 누구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Who are you 해도 이게 맞는 영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YS 잉글리시라는 이제 말들이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그 현직 대통령을 약간 희화화 했을 정도로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고 탈권위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YS가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요즘 저 이슬람 국가 IS가 있는데 저 비슷한 YS는 발음이 YS 못하시고 IS라고 하시는데 IS랑 함께 세계화 추진할 건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위주의 얘기했습니다. YS는 비판에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그 정치인이었습니다. 제가 상도동 출입할 때 대선 1991년 대선에 한 달쯤 남겨뒀을 때인가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많은 기자들이 이제 그 집에 가는데 그날은 이제 아침에 좀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더니 마침 YS가 조깅을 끝마치고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고 딴 기자들은 아직 안 온 상태고 2층 응접실에 저하고 딱 단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자주 하셨군요. 이거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죠. 사실은 그 당시에 거의 뭐 그 유력한 그 차기 대통령이었고 그런 대통령 후보와 딱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한겨레 신문 맨날 나 이렇게 비판만 하고 그런 불만,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데. 안 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앉아갖고 이렇게 계속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그 비판하고 자기를 이렇게 진짜 대답하기 싫은 기자라도 어쨌든 같이 이렇게 응대는 해주고 대화는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뒤에도 제가 이제 구여당을 쭉 출입했습니다만
점점 그런 모습들이 대선 후보에 사라집니다. 그 이회창 그렇죠. 총재 그렇고 그 뒤에 MB 그렇고 지금 박근혜 후보는 더더욱 그렇고요. 훨씬 더 기자들이 만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방금 특히 박근혜 후보라고 그러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 네. 특히 자기를 이제 비판하는 언론이나 기자들은 전혀 이렇게 아예 그냥 접근 자체를 꺼리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 당시에 YS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네, 같습니다.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뭐 이렇게 후보 시절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기자들이 수첩에 쭉 받아 적으면 나중에 기사로 쓸 때 별로 쓸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좋아하니까 기자들이 말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기사를 써주고 이런 장면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DJ는 뭐 말하는 거 받아 적으면 그게 그대로 다 기사가 되는 뭐 둘이 그렇게 이제 아주 대조적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자들이 DJ보다는 YS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따뜻하고 배려해주고 뭐 지금 박찬수 논설위원 말씀대로 그런 인간적인 면모 같은 거는 YS가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촌지 스타일도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DJ는 이렇게 돌아서서 뺏어주고 YS는 안에 지갑을 몇 개 갖고 있으면서 지갑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YS 어록이죠. 정치인은 부고 말고는 어디든 나오는 게 좋다. 심지어 욕을 먹는 기사라도 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사이에 유명한 얘기는 한데 YS 어록인지 YS 어록은 아니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YS가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YS의 특징으로 보자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보는 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 중에 노무현, 이회창, 이명박 그리고 최근에 김무성 대표의 사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거나 현재 대선 후보거나 뭐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YS가 사람을 굉장히 인재를 좀 널리 쓴 건 사실이고요. 아까 박찬수 논설위원 얘기대로 건강은 빌릴 수 없어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실제로 머리를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그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는데 주위에 그 배신 공작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뭐 유명한 엄창록 이런 비서가 배신을 했고 뭐 동교동 비서들이 배신해서 책도 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YS는 그게 이제 옛날 민주당 구파의 문화,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김영삼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인품이 워낙 따뜻하고 해서 배신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른바 장도동 통일민주당 이쪽에서는 인재들이 항상 구름처럼 모여들고 그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뭐 지금 여기서 열거할 필요도 없죠. 뭐 이인재 이명박, 뭐 이회창 등등 손학규 뭐 본인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발탁해서 쓰는 이게 이제 YS의 일종의 용인술이고요. 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싶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과감하게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 사실 YS가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었죠. 안 맞지만은 어쨌든 감사원장 시키고 그 다음에 총리까지 시키고 한 거 보면은 또 총리하다가 이제 경질이 됐죠. 예, 달 만에. 대통령하고 이제 권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필요하니까 96년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그렇죠. 영입을 하죠. 선대위원장 그게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불리보다도 어쨌든 나에게 지금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큰 틀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보고서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찾는 개인적인 호호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용인술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모이게 한 하나의 그 기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동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 기자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김 기자가 지난번에 썼던 기사 중에 김무성 대표를 아재라고 부른 인터넷 기사가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아재가 되나요? 뭐 유승민 의원 부친산 상가에 우연찮게 옆자리에 앉게 돼서 한번 다시 학렬을 맞춰봤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저희 아버지 학렬자를 쓰시고 뭐 아재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YS 상가를 가서 나는 정치적 아들이다. 난 상주다 그랬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상주 노릇을 하는데 거기 참 묘한 게요.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는 사실 김무성 대표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 차례 트위터를 통해서. 그랬었죠. 예, 친박 비박 사이 줄타기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아프신데 병문안이나 와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직격탄을 날렸는데 또 가서 이렇게 같이 그 조문객들 맞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참 그 사람이 죽어서 상을 치를 때는 모든 걸 좀 화해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참 그 정치인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서로 막 비난을 해놓고 또 한 자리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조문객들을 맞는 걸 보고 물기도 첫날은 물기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정치인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약간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김무성 대표는 실제 상가로 계속 출근하나요? 지금 예, 오늘도 지금 지금 가 있는 거로 지금 예. 사흘째, 3일째 예. 되는 날인데 가 있고. 예. 저는 약간 좀 다른 느낌도 좀 받았는데 어제 이제 송 선배하고 같이 조문 갔었는데 어쨌든 그 상가에서 그 상주 역할을 김무성 대표가 하더라고요. 중간에 딱 앉아갖고 저장 역할을 하는데 네. 사실은 김무성 대표는 상도동계에서도 가장 이제 말단이었고 네. 제일 어린 축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이 났으면 사실은 상도동계에 그 위에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뭐 김동룡 훨씬 측근이죠. 김동룡 그렇죠. 의원이라든가 뭐 최영우. 서청원 의원도 네. 있고 최영우 의원은 이제 몸이 좀 안 좋긴 하죠. 홍인길 수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김무성 대표보다 연배도 위고 상도의 핵심들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약간은 좀 위에 들러리로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조금 그 덩치가 우리가- 커서 그런가요? 예, 그냥 현직 대표라는 점도 예, 내용했을 그러니까 때고요. 조금 좀 이게 약간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잘 조화가 돼 있지 못한 김무성 대표가 워낙에 상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을 좀 어제 그러니까 상가에 가서 첫날, 받았습니다. 첫날 아침부터 바로 가서 방송에 대고 상주 노릇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다른 분들이 아, 이제 상주 자리 못 하겠구나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도 아마 상가 정치의 도 같은 사람인데요. 이번에 그 주특기를 아주 뭐 여지없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상주로서 인정을 해주나요? 뭐 안 할 방법이 없죠. 집권여당 대표고 네. 어쨌든 현직 의원이고 네. 또 YS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니까요. 네. 전에 그 신경식 헌정회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예. 신경식 의원이 옛날 민정계였습니다. 근데 3당 협당된 다음에 민정계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YS 쪽으로 간 사람입니다. YS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표 예. 비서실장. 가갖고 자기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답니다. 그거는 YS가 전화를 하더랍니다. 전화로 최영호 의원하고 통화하는데 거의 뭐 양쪽이 쌍소리 비슷하게 저거 하면서 통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엔 뭐 야 형우 이 새끼야 너 당장 그 내 방으로 와 해갖고 소리치면서 딱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경식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예. 저거 한지 진짜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는데 막상 당사를 갔더니 최영우 의원이 벌써 와 있더랍니다. 국회에 예. 있다 이제 온 거니까 그렇게 더 먼저 왔죠. 그 대표실에 최영우 의원이 딱 있는 걸 보더니 YS가 니 벌써 왔나 하더니 진짜 전혀 아무 싸운 거 전혀 아무 잊어버렸다는 듯이 또 금세 그냥 자연스럽게 둘이 얘기하더란 겁니다. 네. 야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저희 민정계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냥 전화로 치고받고 싸웠듯이 하더니 금세 또 저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Y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도 있고 공과도 있고 많은 정치인이 거기 갑니다만은 네. 적어도 개파라면은 상도동계가 물론 그 과오가 여러 가지 있죠. 네. 공과가 있고 특히 뭐 이제 패거리 정치라든가 집권한 다음에는 인사전횡과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옛날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개파로서 좀 격의 없이 대화를 하고 네. 싸울 때 싸우고 그 다음에 또 금방 화해하고 다른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즉 대화가 굉장히 잘 됐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충성심 같은 게 길러졌던 예. 그런 집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시절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하나의 그 동력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것이 정치를 그 잘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상도동이니 동교동이니 예. 그 말씀하신 약간 동지적 관계, 끈끈함 그렇죠. 이런 걸로 예. 그래도 동네로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은 사람으로 붙지 않습니까? 예. 친노, 친박, 친박, 예. 친박, 뭐 종박 수많은 박들이 생겨나는데 예. 그런 거는 훨씬 더 퇴행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친박, 종박, 뭐 네. 털박 등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박근혜 계 자체가 굉장히 그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충성심 하나만 갖고서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하나의 그 증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적인 거인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 뭐 삼김 그러지만 JP는 뭐 대통령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예. YS하고 DJ를 각각 한 번씩 도와서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삼김 정치라는 게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국 현대 정치에 기여한 바도 많지만 또 어떤 그 이른바 우리나라 정치 지형, 유권자들을 좀 분열시키고 예. 뭐 이렇게 갈라치기 정치를 했던 그런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너무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에 유권자들이 기대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것도 이제 일종의 권위주의죠. 뭐, 그렇죠. 뭐 그런 잔재가 좀 남아 있는데 YS가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게 93년이에요. 벌써 2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변했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런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그런 것이 아니고 여야가 화합하고 또 여당 안에 각 계파가 힘을 합쳐서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YS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통합과 화합 이런 단어라고 하죠. 뭐 최근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예. 이 말을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의 끝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6일인가요? 예. 국가장으로 국회에서 치르고요. 현재 빈소에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는 것은 아마 YS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그런 것들을 더 기억하고 되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집방송 YS를 말하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